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조선 산업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2020년 1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종목 회사를 분석 중입니다. 자, 현재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은 100, 1000, 31만 3,500원이네요. 인데까지 설명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다 저기 1,000원대고 2만원 뭐 저거밖에 안 되는데 31만이니까 겁나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걸 그냥 뭐 1,000원대니까 싸고 몇십만 원이니까 비싸다고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좀 큰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피자 크기가 있는데 그 피자 크기에서 몇 분의 몇으로 쪼갰냐에 따라서 그게 만 원대가 될 수도 있고 몇십만 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1억 주도 안 됐나? 그 옛날에 막 250만 원, 300만 원 왔다 갈 때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약 50 몇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지금 현재 뭐 한 7만, 8만 원 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 쪼갠 거에서 더 50 몇 분의 1을 더 쪼갰기 때문에 이게 내려간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총 발행한 주식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만큼의 1억 주를 발행을 했으면 1억 분의 1이 한 주일 뿐입니다. 만약 1000만 주를 발행했으면 1000만 분의 1이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를 갖다가 1억 분의 1로 쪼갠 그 한 조각의 크기와 1000만 분의 1로 쪼갠 한 피자 조각이 당연히 같을 수가 없지요. 똑같은 피자를 갖다 쪼갰는데 단 10배 이상의 크기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총 가격에서 얼마나 대비 그 발행주만큼 얼마나 이게 쪼개졌느냐, 그게 그냥 시가일 뿐입니다. 그럼 뭐 발행주는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물으면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간단합니다. 뭐 우선주부터 모든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서 그 시총 가격에서 현재 가격을 나누면 그게 발행한 주식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발행한 주식 수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참 쉽죠? 자, 이제 시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를 기준으로 31만 3,500원인데, 그럼 이 시가가 31만 3,500원이 싼가요, 비싼가요? 이제 이 좌표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시 이제 설명드리지만,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은 우리는 BPS. 이 회사 한 주당 재산. 이 한 주당 재산인 BPS를 우리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BPS는 이 회사는 53만 6,217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31만 3,500원이라는 것은 실제 재산보다 이 회사의 현재 가치가 좀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팔면 53만 6,217원을 줄 수가 있어요. 현금화 시키면 모든 주주에게. 근데 시세가는 그보다 낮은 31만 3,500원입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 회사가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우리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BPS 지수입니다. 자, 이제 BPS에 대해서는 잘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퇴출이 됐다가 유가시장에서 퇴출이 됐다가 재상장을 2017년도 3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3년 정도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차트도 제가 일부러 3년으로 이렇게 끊어놓은 게 3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게 왜? 재상장한 게 3년 2017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재상장 이후로 한번 BPS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회사의 한 주당 재산이 얼마나 올랐냐 보시죠. 자, 이게 BPS입니다. 2017년 기준에서 51만 2,1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해서 52만 8,495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51원, 52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늘어나죠. 54만 6,58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2020년대는 이게 좀 회사가 적자를 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줄었습니다. 53만 6,217원입니다. 이제 어디서 왜 줄었을까요? 네,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은 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S도 한 주당 2100조, 한 주당 12,000원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EP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본 만큼 재산이 장이 줄어들겠죠. 네, 이게 BPS의 3년간의 흐름을 봐서는 이 회사가 꾸준히 좀 괜찮아지면서 유지를 하면서 약간 괜찮았다가, 네, 올해에는 이게 좀 영업이 실적이 안 좋아서 쉽게 말해서 밑주고 장사를 했습니다. 적자를 냈습니다. 밑주고 장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BPS 가격이 2020년에는 오히려 더 53만 6,217원으로 더 깎여져 내려갔습니다. 자, 이거로 봐서 이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53만 6,217원 현재면 시가가 31만 3천원, 싼가요? 제가 보통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게 우리가 BPS 밑으로 시세깎이 형성되어 있는 게는 거의 없어요. 이 회사에 뭔가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BPS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기본이 2배, 3배예요. 이게 심한 게 같은 경우에는 BPS가 몇십 배까지도 이게 측정이 이게 과대평가가 돼요. 옛날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이었을 때 그때 닷컴 회사들이 BPS가 막 몇십, 심지어는 BPS가 BPR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지수가 BPR이 그 재산보다 시가가 형성되는 금액이 100배 이상을 뛴 경우도 있어요. 이 회사를 현재 팔면 한 주당 10,000원을 줄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시세가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옛날에 닷컴 버블 때는 그런 회사들이 겁나게 많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회사들이 그만한 자본금이 적은데도 그만한 수익을 이제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꺼지게 됐습니다. 자, 이해가 왜 BPS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요. 옛날에 닷컴 버블 때 실질적으로 뭐 BPS가 몇 배까지도 간 회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 가게가 있어요. 짜장면 가게가 모든 걸 현재 지금 이 회사를 팔면 이 짜장면 가게 1억 원이에요. 근데 이 짜장면 가게를 갖다가 짜장면 사장님이 1억 원짜리 짜장면 가게를 100억 원에 이렇게 내놨어요. 자, 사갈까요? 사람들이 저 미친 양반 아니라고 다들 욕을 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주식시장에서 이거 묻지마 투자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짜장면이 1억 원짜리 짜장면 가게가 100억 원에 내놓는데 그 100억 원에 사람들이 좋다고 사가요. 옛날에 이게 닷컴 버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게 통찰을 할 줄 알고요. 그럼 지금 이 닷컴 같은 버블이 또 안 일어날 이게 있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요즘은 바이오 버블이라고 하죠. 이제 닷컴 버블을 이어서 지금 바이오 버블이 이제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버블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옛날에 당한 걸 똑같이 또 당하는 것 같아서 이걸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또 내가 욕을 먹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걸 적었네. 예를 들어서 이거 인터넷이 또 끊겼네. 그냥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를 보세요. PR이 이거는 단기 5,000년이 넘어간 적가 있을 거예요.
그 BPS가 이제 몇 번인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BPS를 보세요. 인제 만약 BPS가 1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돌려줄 수 있는 금액에 지금 현재 시가의 100분의 1 밖에 못 줘요. 그렇다고 회사가 뭐 그렇게 가치성이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제 버블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아셔야 하는지. 그래서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위험해요. 워린 버핏이 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구두 닦기가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는 최고 상투일 때다. 꼭지일 때다. 그때는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때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또 약간 3000% 다시 빠지겠습니다. 예, 이게 예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정확히 언제쯤인지 모르는데 워린 버핏이 요즘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여기 계속 화랑이야. 서로도 막 사람들이 막 주식 하는데 막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증권맨들이나 이런 워린 버핏 사들은 호황이잖아요.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근데 워린 버핏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걸 딱 이게 뭔가 감이 느껴지고 이게 수치가 약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늦게까지 자기 회사가 조그만해요. 워린 버핏 버크셔가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 몇 명인가? 30 명인가? 얼마 안 돼요, 직원이. 그러니까 조그만해요.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 지나고 있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그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항상 자기 단골 구두 닦기 그 집이 있어요. 구두 닦기 있는데 싸고 잘 닦는 데가 있어. 워린 버핏이 단골집이야. 그러니까 워린 버핏이 이제 세계의 이제 주식 부자인 건 그 구두 닦기도 알잖아요. 근데 구두를 닦고 있는데 구두 닦기가 워린 버핏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요즘 주식 제가 좀 살려고 하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이게 대박을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약간 제가 픽션을 가미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구두 닦기가 워린 버핏한테 이제 구두 닦고 있는데 근데 워린 버핏이 하도 막 이제 그때 딱 깨진 거예요. 이제 이게 하고도 막 그러더만 워린 버핏이 구두 닦기에 한마디 합니다. 안 돼. 지금 주식 사면 안 돼. 구두 닦기야. 지금 주식 사면 나중에 손해를 크게 봐. 주식 사면 안 돼. 아니 주식을 사지 마 하고 절대 사지 마 하고 워린 버핏은 이제 거기다 팁까지 주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구두 닦기 그 양반은 이제 속으로 욕을 했답니다. 이 양반이 나를 뭐 뭘로 보나 자기는 주식으로 벌어가지고 최고의 부자인데 자기는 주식 투자를 하고 나보고는 하지 말라고 나는 뭐 평생에 구두 닦기로 그지같이 살라는 소린가 하고 이제 이게 욕을 했답니다. 지금 요즘 우리말로 뭐 뒷담화를 깠답니다. 워린 버핏에. 그리고 다음날 워린 버핏은 출근하자마자 전 직원들을 다 소집을 하고 이제 다 이제 이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회사에 있는 전량 물량을 다 현금화시키라고.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워린 버핏의 구두 닦기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게 나온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들었냐? 이게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제 주식 스승한테 이거를 배웠거든요. 이 예화를.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워린 버핏이 그날 이제 주식을 다 이제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저 양반이 나이를 먹더만 노망이 났나 이제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직원들 아니 이렇게 지금 호황일 때 막 주식까지 천정부지 올 때 미쳤나 저 양반이. 그러니까 일단 뭐 이 회사 사장이고 오너고 CEO니까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일단 모든 직원들이 다 전량 주식을 최대한 막 이제 뭐 특수한 경우만 빼고는 최대한 다 이게 판매를 다 이게 팔아버려요 주식을. 버크셔웨이 그 회사 그 투자 회사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 얼마 있다가 주식에 버블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 버블이 꺼지면 이제 그 탐욕의 순간에 막 올라왔다가 이제 공포에 모두 다 휩싸이면 그게 이제 푹 꺼집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주식값이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은 고사하고 반에 반토막이 막 납니다. 워린 버핏은 그걸 다 현금화 시켰기 때문에 그걸 지켜봅니다. 그거를. 그리고 남들이 다 공포에 해가지고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 완전히 이게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이제 막 주식시장에 이제 아무도 안 와가지고 텅텅 비을 때 그때 워린 버핏은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그때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때 다시 저평가된 그 회사 주식들을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그 예화입니다. 이게 그 이래서 워린 버핏의 그 구두 닦기도 주식을 살라고 할 때 그때는 이미 그 최고 상한가 때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투 잡았다고 해요. 상투 머리 꼭대기에 주가가 온 상태다. 그때는 뒤도 보도 뒤도 보라보지 말고 그걸 토깨야 한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워렌 버핏 보니까 저분이 옛날에 뭐 버블 상태 때도 이게 뭐냐 2008년도에 막 했을 때도 얘도 같이 뭐 했던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때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예전에 전했으면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 피라미드들이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이런 워린 버핏 같은 거물급들이 어마어마한 이게 자금을 운영하고 사회적으로 이게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그 뒤부터 워린 버핏이 그 대량으로 그렇게 그 매도를 못해요. 워린 버핏도 알아요. 지금이 상투 잡히고 매도를 해야 할 걸 알아요. 근데 못해요. 왜 못해요? 워린 버핏 빠지면 그다음에는 세계 경제가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계에 있는 이제 이건 자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건 기록을 잘 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백악관에서 워린 버핏을 불러들여요. 백악관에서 워린 버핏 보고 좀 제발 좀 팔지 말라고. 지금 경기 좋은데 당신이 팔면 다 지금 주가 떨어지고 지금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완전히 개판이 난리다가 안다고. 그럼 워린 버핏은 상투 잡아서 빼고 싶은데 빼지를 못해 이 양반은. 이게 이제 덩치가 굉장히 이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변에서 눈치와 압박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원체 금액이 적으니까 싹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워린 버핏 같이 이런 거물급 인사들 그거 못 빠져나와요.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주변에 압박이 겁나게 많이 나와요. 그 세계 세계 빅 20 빅 7 회의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얘기를 해요. 워린 버핏 주식 못 팔게 하라고 각국 대통령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압박이 와요. 그 워린 버핏도 2008년도 때 얘도 알았어. 이 양반도 알았어. 이때 이제 빠져나가야 하는 거 그 전에 알았어. 이제 2001년도 9.11 때는 그 갑작스러워서 그거는 몰랐는데 그 2007년 8년도에 이미 알았어요. 그때 빠져나가는 거죠, 워린 버핏. 근데 이 워린 버핏이 그때 실질적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못 해요. 왜냐면 세계 모두 있는 대통령들 정상들이 다 째려봐요, 워린 버핏을. 저 양반이 팔면 이 양반만 파는 게 아니라 월가나 세계에 있는 정권 회사들 다 따라서 팔게 되거든, 옛날에 그래서 그 눈치 때문에 못 팔아.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이 양반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거를. 이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 우리 개인 투자의 장점이에요, 이게. 개인 투자는 언제든지 뭔가 이상이다 싶으면 이걸 현금화라고 하고 딱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물급 인사들은 그게 안 돼요. 거액의 이게 금액을 돌리는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식을 팔잖아요. 그 주식에 이게 대량으로 매입하죠. 자기가 팔면 자기가 팔기 때문에 주식값이 떨어져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주식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사려자. 이 사람 대량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나 때문에 주식이 올라. 그럼 나는 이 주식을 싸게 사고 싶은데 더 못 사, 이 양반들은. 이게 덩치가 큰 사람들의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은 개인 소액 투자자는 그런 거고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주식을 아무리 그 회사 걸 받는다 해서 주식값이 막 급등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 주식값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싹 판다 해서 막 급락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거물급 인사들, 쉽게 말하면 뭐 슈퍼개미들이나 뭐 몇백 주, 몇십 주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함부로 못 빠져나가요. 자기 때문에 그 회사가 샀다가 회사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도 죗값에 못 팔아. 근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언제든지 그게 위험 감지가 딱 되면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물급 인사들은 그 알면서도 못 빠져나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빠져나가면 이 회사 주가가 완전히 반에 반토막 나는 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이게 거물급 투자자들의 장점은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장점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들어갔다가 뭔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감지가 되면 언제든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물급의 어마어마한 이게 액수를 투자한 사람들 그게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아주 최고의 장점이에요. 뭐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투자 함부로 그게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대량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금강원에서 한번 이게 저기 불려가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소액 몇 천만 원 뭐 1억 2억 가지고 금강원에서 이게 불러가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슈퍼 개미가 돼서 주식을 운영 금액이 막 몇백억 정도 이렇게 자산이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기 금강원의 눈치를 자 슬슬 보기 시작해야 돼요. 금강원이 항상 모니터링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큰 이게 금액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깜빵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여차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몸을 많이 사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만큼 이게 빠르게 이게 저기 그 포트폴리오를 이게 수정이 이게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요. 이게 우리 소액 투자자의 이게 장점이에요. 이제 뭐다 이렇게 하네. 자, 다시 처음 되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워린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평가 됐을 때 워린 버핏처럼 이게 주식 시장에 아무도 없이 횡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슬슬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저 이렇게 마치 이게 나중에 이게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 이게 저기 나중에 버티는 회사들이 이제 이게 저기 경쟁 업체들이 이제 나중에 영업권이나 자산 같은 걸 헐값에 매각을 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게 현금에 이게 딱 이게 저기 유보금 현금을 딱 쥐고 있다가 그 헐값으로 걔네들 지분이 주식 지분이나 이게 그런 시설이나 부동산이나 뭐 건물이나 아니면 영업권 같은 것을 그냥 헐값에 사들이면 돼요. 그냥 그때는 헐값에 사들. 나중에 호황기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게 엄청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돈 주고 아무리 저기 큰 금액을 불러도 안 팔아요. 그때는. 그럼 그때는 이제 헐값에 사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주식시장이 이게 헐값에 떨어졌을 때 그러면 그때 이게 주머니에 이게 딱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이제 헐값에 사놓으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마치 이 회사도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회생할 회사인지 우리는 이거를 어느 정도 판단을 미래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예, 저도 이 회사가 망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에 과도기적인 이게 경영 위기가 예, 올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회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저도 이 주식은 한 주도 저는 보유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BPS가 이래요. BPS가 낮은 시가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 부채 비율이 116.38%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부채가 116.38%. 그 116.38%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내 한 주당 자산이 53만 6천원이잖아요. 그럼 빚이 약 60만 원 정도 되나? 거의 60만 원 정도 되군요. 아마 정확한 계산 여러분들 계산기 뭐 대략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를 이게 총 이 회사의 자산이 한 주당 자산이 쉽게 말하면서 100한 10 몇만 원 되고요. 11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한 60만 원이 대략적으로 이제 저기 빚이고 부채고 50만 원 돈이 대략적으로 자기 자본금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한 주당 지금 약간 60만 원 정도의 이제 빚을 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116.38%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채율에 어떻게 왔는지 한번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어딨냐?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을 이 회사는 참고적으로 2017년부터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록 2017년도부터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이 2017년 기준에서 106.78%, 그냥 106% 정도, 약 106% 정도 였고요.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 121%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기준해서 116%였습니다. 네, 부채가 약간 늘었다가 올랐다가 했죠.
요거는 저기 BPS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저기 은행 이자를 더 빌렸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BPS에서는 거의 등락이 없는데 한번 요런 저기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이 아주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는 안정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본만큼보다 약간 높은 금액의 부채만 쥐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와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게 이게 자산을 결정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공장 같은 거, 시설 같은 거를 마련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부채를 어느 정도를 이게 좀 약간 쥐고 있는 게 기본적인 이게 정석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근데 보통 조선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약 100%가 약간 넘으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 산업 이쪽 조선 산업 쪽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면 부채 비율이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회사가 탄탄하다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보율을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유보율이 약 20, 100점, 1000%가 되네요. 아, 보기 드문 회사입니다, 유보율. 유보율 계산하는 게 이게 좀 회사마다 이게 좀 저도 이거를 애매하게 한데 일단 수치상으로 유보율이 1000%가 넘는다는 거는 현금 안에 회사에 자금을 많이 저기 현금을 많이 쌓았다는 소리예요. 이런 불황기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많이 쌓아야 나중에 이제 헐값에 경쟁회사들이 도달하면 그거를 거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회사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고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에 따른 배당금도 많이 지급을 하겠죠, 회사들이요. 이제 그걸로 이제 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미리 예측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어디 보자. 어디 있냐? 부채 유보율 여기 있군요. 자, 유보율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에서 유보율이 9,481%였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9,928%였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10,000%였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 회사는 꾸준히 약 10,000%의 유보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회사는 현금 자금을 유동 자금이라고 현금 자본, 유보금이 회사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보금이 회사에 많으면 일단 직원들을 나중에 자를 필요도 없고요. 직원들 월급을 밀릴 일도 없고요. 이런 회사들 특징은. 나중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불황기에 이제 메뚜기 같이 이제 겨울을 못 나고 죽는 애들, 그 메뚜기들을 이제 주워 먹으러 다니는 회사가 돼요. 이런 회사들.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이 회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몸에 지방을 얻고 이게 잠잘 이게 준비가 된 마치 곰과 같아요. 그냥. 그러면 이제 거기 초겨울 정도 되면 메뚜기들이 이제 죽어 자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곰은 이제 이 밀은 곰이 아닙니다. 이 곰은 지방이 안 그러는데 이거를 버텨내면서 메뚜기들이 이게 죽어 자빠져는 것 같다가 그 시체라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메뚜기들을 갖다가 죽은 메뚜기를 이렇게 그걸 주워 먹으러 다닙니다. 그냥 메뚜기들을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산하는 회사들을 이게 거저 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이런 불경기에는 유보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보금 얼마나 잘 준비했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제 불황기가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거저 주워 먹으러 다녀 이때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호황기 때 이제 그게 다 완전히 그게 불꽃 그냥 펼쳐질 때 확 펼쳐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게 CEO의 이게 최고 경영자의 이게 능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이 최종적인 판단은 그 회사의 지금 우리나라 따르면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이걸 판단해요. 최고 경영자가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최고 경영자가 이걸 잘못 판단하고 유보금을 쟁여놔야 할 때 이상한 데다가 이상한 데다가 고평가된 무슨 그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뭘 이렇게 사들인데 이거를 그냥 이상한 데 써버려요. 근데 이게 이걸 누가 잘하면 이건 회장이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건희 회장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확히 알아요.
지금은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알아요. 아유, 이제 겨울이 되고 이제 기지개가 펴고 이제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하게 되면 봄이 오고 봄이 조금만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오는구나. 이걸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회사의 이제 유보금이나 부채율 같은 걸 이거를 진짜로 칼같이 잘 이걸 운영을 굉장히 잘해요. 이 양반이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이 그 저기 이런 불황기에 저기 사람을 저기 잘라내질 않아요. 잘 어지간하면 잘라내긴 잘라는데 이제 이거 이건 회장이 기다렸다가 회사가 이제 어려우면 평소에 자르고 싶은데 자르지 못하는 그 임원급들이 있어. 이게 딱 보면 월급은 겁나게 헤쳐먹고 있는데 이게 해먹고 이게 뒤에서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뒤에서 해가지고 하청업자들한테 이게 뒷공무리로 이렇게 해먹는 임원급들 알아.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항상 이걸 다 기록을 해놔요. 자기 이제 비밀 장부 같은 데다가. 그러면 이 양반들이 이제 나중에 함부로 못 잘라요. 임원급들은. 이게 회사의 이게 저기 생사 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명분상 그게 함부로 못 잘라요. 그게 아무리 그런 걸 적을낸다 해도 크게 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보통 같이 이게 임원급도 되면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갔다. 이거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너무 잘못 자르잖아요. 그 임원급도 잘못 자르잖아요. 이런 대기업에서 가끔가다 임원급들이 저기 내부 내부 저기 그 비리를 폭로하는 때 가끔가다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우리 회장님들이 임원급들은 잘 못 잘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명분이 있어야 돼. 그럼 이때 많이 잘라요.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게 저기 회사에 이제 저기 뭘 하니까 구조조정을 해갖고 그러면 이제 명예퇴직을 할 때 저기 그 퇴직금을 겁나게 많이 주고 쫓아내요. 그 회장님들 그걸 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회장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좀 기본적으로 비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리를 안 저릴 수가 없어요. 비자금을 조사를 해야 이게 로비도 하고 그래야 회사를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게 깨끗한 물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간 탁한 물에서는 탁한 물고기들이 살아야 돼요. 그럼 탁한 그러니까 로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면 그걸 다 이번 것들을 알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게 딱 눈치로 알고 소문으로도 알고 정보로도 다 알아. 그럼 이 양반들을 함부로 못 건드려. 회장님들도 이모 것들은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은. 그럼 언제 자르냐? 대부분 이런 데 많이 잘라요. 그 대신 자를 때 기분 나쁘게 안 잘라요. 그냥 이런 거 해가지고 너 뭐 해? 뭐 해가지고 내가 자른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 씨발 뭐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나 묻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내부 그 비리를 갖다 폭로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경우가 그래서 함부로 못 잘라요 회장님들이. 그럼 언제 자르냐? 다 이때 잘라요. 경기가 어려울 때 평소에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임원들 갖다 이때 잘라요. 그럼 어떻게 자르냐? 그냥 막 자르진 않아요. 일단 혜택을 겁나게 많이 주면서 잘라요. 이거 사람들이 이거 일단 퇴직금을 겁나게 많이 일단 주고 이제 나중에 노후에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때 연금 같은 거 다 이런 거 보장을 다 해주고 잘라요 얘네들을. 이제 그때 한번 정리를 해요 회사를. 이런 불경기 때 이제 명분이 이제 들어서니까. 근데 기분 나쁘게 않게 퇴직금도 많이 주고 저거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할 말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가요. 그러면 뭐 편하게 있다가 가요. 이제 일종의 이쪽 세계는. 근데 만약에 이 회장님이 이 거지 같은 이게 뭐 비리 저지르고 이어서 막 하청업자한테 겁나게 많이 해먹고 회사에 폐를 겁나게 끼치는 임원이 있는데 이제 평소에 이걸 알고 있어 회장님도. 근데 얘를 못 잘라. 얘를 자르면 얘가 나의 약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얘가 나가가지고 입을 어떻게 놀릴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깜빵을 갈 수도 있고 회사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려요. 회장님도 임원권. 보통 이럴 때 많이 잘라요. 그리고 이때 많이 자르고 이제 이때 정확히 겨울 시기가 오면 유보금을 많이 챙겨놔요 회사들이. 예를 들면 이런 이건 회장이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 회사에 유보율을 갑자기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만 쓰면 겨울이 오겠구나 그거로 판단하면 돼요.
우리는 거인 어깨 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좌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건 회장이 유보금을 갑자기 회사에 막 늘리잖아요. 막 투자를 잘 안고 막 예를 들면 이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IMF 때 외환위기 올 때 회사들이 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때 회사의 자산을 외국인들한테 헐값에 뺏겼다고 하는 게 정확하죠. 헐값에 뺏긴 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IMF 때 거기 대기업 회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달러로 쟁여놔요. 원화를 안 쟁여놔요, 잘. 근데 이걸 외부에다 잘 말 안 할 뿐. 옛날에 IMF를 그 겪었기 때문에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자산을 갖다가 헐값에 외국인에다 주식이나 이걸 저기 뺏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아 이제 겨울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삼성의 이게 삼성의 경제 연구소가 있어요. 삼성전자 안에. 그럼 얘네들은 그걸 다 이걸 조사를 해요. 이만까지 하는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저걸 조사를 하냐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부터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예언집부터 해가지고 마야 달력부터 해가지고 진짜입니다. 이거 아마 외부에는 잘 모르는데 뭐 저기 세계에 있는 경제 교수나 석학들의 당연히 자문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자문을 다 해가지고 그걸 다 뽑아내요 자료를. 그러면 아 조금만 있으면 회장님 겨울이 오겠군요 하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건 회장은 어떻게 하냐? 아 겨울이 오면 이제 회사에 이제 저기 유보금을 많이 쟁겨놔요. 그러면 현금을 많이 쟁겨내. 바로 이제 저기 그 나중에 뭐 자산 갖다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특히 달러로 많이 쟁여놔요. 왜냐면 원화 같은 게 옛날에 우리가 외환위기 때 원화 값이 뭐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달러 대비 가치가 반토막도 더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위기 상태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달러를 먼저 보유를 많이 해요. 대기업들은. 왜냐면 옛날 IMF 때 그걸 당했기 때문에 옛말에 이런 말이죠. 이게 저기 자라보고 놀라가서 또 뚜껑 보고 놀란다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게 굉장히 그걸 저기 거기다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요. 이게 어떻게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세계 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를. 그럼 세계 경제가 어째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계절의 겨울 시기에 들어온다고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뭔 문집 같은 거 투자하는 거를 줄여요. 투자를 줄이고 모든 저기 수익을 내면 다 이거를 갖다 회사에다가 현금으로 많이 쟁여놔 이 양반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유보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저기 이건희 회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겨울이 올 거로 판단하시는구나 하러 우리는 이건희 회장님의 그 직관력으로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겨울이 오는구나 이건희 회장. 아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졌군요. 그래도 그 삼성에는 그 삼성 연구 그 삼성 경제 그 연구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계속 저기 최고 경영자한테 이게 항상 시대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기 삼성전자가 유보금을 갑자기 늘리잖아요. 그러면 야,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고 이제 지금이 가을이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겠구나. 이거를 이제 감지를 하면 돼요. 뭐가 또 여기까지 왔냐? 하여튼 그래요, 그냥. 자, 여기서 유보금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현대지주重工업이 꾸준히 3년 동안 약 10,000%의 유보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가 현금을 많이 쟁여놨고 나중에 지금 이 회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이런 동일한 저기 조선 회사 중에 도산한 회사가 분명히 생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조선 회사들을 헐값에 이제 그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산 같은 거를 거저 주워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도산을 하는 회사들을.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그런 걸 자산을 헐값에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회사들이 이 조선 이 산업 전반에 대한 모든 시장을 다 이제 독식을 하게 돼요. 이런 회사들이. 그럼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 거대 공룡이 되고 일단 독과점 회사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요. 아주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와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들을 좀 보고 이런 회사들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매일마다 저기 옛날 IT 버블처럼 그 갑자기 올챙이가 다음날 그냥 고래로 뻥뻥튀기 되는 회사들을 찾으러 다녀요. 올챙이인 회사를 갖다 투자를 하고 다음날 저기 고래가 된 될 회사들을 찾아다녀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로또 복권 당첨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오늘 저기 올챙이 같은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해놓고 내일 저기 고래같이 뻥튀기 해서 커지는 회사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회사들은 없어요. 좀 제발 그런 회사들을 찾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착정 세력들한테 저기 그 뭐냐 저기 이게 쪽쪽 빨리고 다니지. 아유. 근데 우리는 이런 알짜배기 우량 기업이면서 저평가되고 나중에 이게 그 시장을 독점할 이제 독과점 회사로 발돋움할 그 가능한 회사들은 우리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 같은 데는 이게 시총 가격이 4조 원이 넘어요. 흰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억 원도 안 되는 회사들이 겁나게 많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제가 소개해줘봤자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밖에 못 사요. 왜? 살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저기 4조 원, 4조, 이건 약 5조 원 회사잖아요. 거의. 여기 현대중공업진은 5조 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조그마한 이게 1,000억 원밖에 안 되는 시총가액 1,000억 원밖에 안 되는 회사들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극소수예요. 이게 애주당치 그런 거죠. 이게 그런 데서 이게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걸 좀 바라지 마시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세요. 이런 회사들은 다시 이게 이런 원래 거대 공룡했던 회사들이 한번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이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업 시장을 거의 다 독식을 해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독식을 하고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아까도 말했듯이 배짱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매출이 1년에 지금 보시면 매출이 19조 원이 약 20조 원이 일어나잖아요. 매출이. 근데 영업이율이 마이너스 4.7%. 왜? 수익이 없어. 이게 일은 겁나게 많이 했어. 물건은 많이 파는데 적자야. 근데 나중에 이게 한번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배 건조 값을 이제 독점한 회사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킨 게임에서 이제 벗어나면. 그럼 나중에 이 20조 원이나 매출 중에서 이게 좀 쓰죠. 한 저기 30%의 저기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고 봐요. 20조 중에서 3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다고 해요. 독과점 회사가 되면 그게 가능해요. 왜? 내가 가격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뭐는 하청이나 물건값을 내가 다 조정을 가능해요. 그러면 안정적인 회사의 그 마진이라죠. 마진을 확보가 가능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거 이제 배 만드는 회사는 이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배짱 장사를 하게 돼요. 그럼 내가 감히 말씀하는데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저거고 기술이 발달하고 이게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영업 이익률이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요. 이런 독과점 회사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그 정도 되면 매출액도 엄나게 이보다 훨씬 많이 뛸 거예요. 근데 현재 매출액을 그냥 유지한다는 가정하로만 봐도 약 20조 원에 30%는 얼마인가요? 6조 원입니다. 1년에 6조 원을 벌어들여요. 자, 이 회사 시총 가격이 얼마인가요? 지금 약 5조 원입니다. 자기의 시총 가격보다 벌어들인 거면 1년에 벌어들인 금액이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 짜장 가게가 1억 원짜리 저건데 1년에 저기 뭐 포띠고 차 떼고 순수하게 남는 게 1억 원 넘게 벌어들이는 것 같아요. 딱 1년만 장사하고 내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입니다. 이제 이걸 부채를 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면 그 기간이 단축이 돼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이제 이게 사업 경영자 마인드에서 보는 것과 투자자 마인드에서 약간 보는 게 틀려요. 경영자 마인드에서 보는 것과 이제 이게 나중에 여기서 더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되면 회사 회계장부나 회사 전반적인 걸 탐방을 하고 마치 내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CEO인 것처럼 이 회사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내가 CEO 관점으로 이제 이거를 접근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중간 단계에 세계 경제나 이제 경영 요런 거에 대한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이걸 접근을 할 줄도 알고 그렇게 그 관점에서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하는 거는 거의 일반 개인 투자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장기간 꾸준하게 아주 깊숙하게 분석이 들어가야 그게 가능을 해요. 그냥 제가 말한 것까지 이 몇 가지 지표 가지고는 어림택 반푼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이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이 9가지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인간은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십진법 밑에 낮은 게 9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게 우주는 9차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9개로 제가 최대한 줄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본 지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할 지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알면 오히려 그냥 모르는 게 약일 정도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거대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경영자 입장에서 마인드로 해가지고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그 산업 전반, 그 회사의 그 물품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어떻게 연구가 되고 이게 어떻게 그것까지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좀 약간 중공업 쪽에 좀 관심을 가진 게 이유고요. 제가 뭐 대학교 제가 공돌이 뭐 자동차학과 나왔는데 좀 공돌이에서 긁고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김제에서 제가 폴리텍에서 6개월 그 특수 용접 과정을 한번 제가 그걸 좀 배웠었거든요. 이제 국비로 이제 지원되고 그 당시에 국비도 지원되고 그 용돈도 줘요. 그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런 주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걸 활용을. 보통 그걸 갖다가 일반 학원에서 배우면 한 달에 뭐 굉장히 내 알기로는 뭐 몇십만 원인가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이게 비용을 들이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김제 폴리텍 대학이죠. 폴리텍 대학 안에서 6개월 동안 무료로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그걸 그 교육을 시켜줘요. 그 6개월 동안. 그러면 한 달에 내 기억으로 한 20만 원, 약 20만 원 돈에 우리가 돈을 학원비 그 교육비를 내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20만 원을 국가에서 20만 원이라는 용돈을 줘요. 나라에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젊은 분들이나 저도 그 당시에 40대였어요. 40 몇 살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실직자 있을 때 이런 거를 국가에서 혜택을 줘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냥 백수로 노는 때도 이런 혜택을 줘요.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준 데다가 특수용접을 또 공짜로 그 교육을 시켜주는 6개월 동안 시켜주는 걸 해서 용돈도 줘요. 한 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만 원이 넘어나 20만 원 돈 대략 약 20만 원 돈 매달마다 6개월 동안 용돈까지 주면서 이걸 교육을 시켜줘요. 잘 찾아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런 좋은 교육들이 많아요. 이런 걸 잘 좀 이용하셨으면 좋은 바람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평생 교육을 해야지 이걸 그냥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만 공부하고 이제 사회인 되면 공부 끝이 아니라 공부는 평생 교육입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 너무 이거를 세뇌적으로 너무 시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어른들이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른들은 이제 애들 보고 이제 야 애들은 공부할 때가 따로 있다 지금 공부하라고 이제 자기는 술 먹고 놀아요 그냥. 근데 어른들 진작 정작 현대인들은 어른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오히려 애들은 좀 놀게 해줘야 되고 어른들이 공부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놀고 자기 자녀들은 이게 머리가 이게 터지도록 그것도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공부를 학원에다 비싼 교육비까지 들이면서 아주 비효율적인 교육을 시켜요. 이걸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나중에 강의를 또 할 건데 우리 어른들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국가에서 제공을 많이 해줘요. 공짜예요. 공짜를 더불어서 용돈까지 줘요 국가에서. 그래서 제가 폴리텍에서 제가 뭐 그걸 듣고 싶은 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백수로 놀리니 그거라도 들어야겠다고 저희 이제 누나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걸 들어라 해서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듣길 잘했다고 하는 게 왜냐면 보통 여기 특수 용접을 공부하면 어디로 많이 취직을 들어가냐면요. 조선소로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조선소를 만약에 견학을 하거나 탐방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저기 사람들이 그 막 거기서 출퇴근을 해요. 그 출퇴근한 모습을 보잖아요. 마치 막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개미떼가 막 대이동을 하는 막 장관이에요. 이제 그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갑자기 이게 이 거제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그 3대 모든 중공업이 다 거기 있어요. 거제 이쪽에 통영 거제 이쪽에. 거기 한번 나중에 보시면 저도 예전에 중고차를 이제 저기 그 중고차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매입하러 거기를 한번 현대중공업 그 용접 저 기술자한테 그 사러 갔었는데 그래 저 전날에 봐가지고 그날 그때 출근할 때 이제 같이 봤는데 근데 그 출근하는 그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저기 그 조선소 무슨 저기 무슨 게르만의 대민족 이동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진짜 개미떼 같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용접공이에요. 이제 다른 엔지니어 기술자인데 대부분이 용접공이에요. 왜냐면 배는 기본적으로 조선 회사들은 대부분이 용접을 해야 돼요. 다 쇳덩어리잖아요. 쇳덩어리를 다 이거를 주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 이제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작업이 용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소에서는 대부분의 저기 그 비용이나 이게 인력을 이게 저기 고용하는 게 대부분 용접사들을 용접공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그 취직을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요. 보통 그때 교수님이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이제 조선 쪽으로 이제 취직을 많이 나간다고. 근데 조선업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조선인데, 배를 만든 게 조선인데,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이제 처음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빌딩 샵 빌딩 샵이래요. 조선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인 영어를 배웠죠. 빌딩이 뭐예요? 네, 건물, 빌딩입니다. 샵은 뭐예요? 셰프는 뭐예요? 예, 이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좀 영어가 안 돼가지고. 셰프 뭐예요? 이게 배입니다. 건물 플러스 배. 건물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배. 건물과 같은 큰 배. 마치 배를 짓는데 건물을 짓듯이 져요. 조선소에 가면 진짜 건물을 짓듯이 져요. 철로 된 건물로 이게 어떻게 적으면 기본적으로 다 철덩어리잖아요. 이번 저기 큰 저기 이런 뭐 군함부터 해가지고 이런 큰 저기 상선 배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큰 뭐 거의 축구장이 들어갈 면적이 되나? 하여튼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톤수로면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철덩어리예요, 대부분이요. 그럼 철덩어리를 그거를 그 틀을 갖다가 다 이걸 맞춰가지고 다 이걸 갖다가 생산하는 그걸 갖다가 일일이 갖다가 그거를 마치 건물을 짓듯이 조립을 해요. 건물을 짓듯이 져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배를 한 번에 못 져요. 배를 이게 저기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 달고 그 거기서도 또 이게 상중 하루가 여러 이게 분할로 먼저 이게 작은 건물을 한 번 만들었다가 작은 건물끼리 한 번 그거를 조립을 해요, 맞춰요. 그럼 큰 건물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배가 완성 한 채가 되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짓듯이 져요. 그래서 빌딩 샵이라고 해요. 이제 조선을 이제 영어로는 마치 건물을 짓듯이 짓는다고 해서. 그래서 일반 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들듯이 이렇게 라인을 탄다고 해죠. 쭉 차가 타듯이 이렇게 자동차 만들듯이 안 만들어요. 건물을 짓듯이 져요. 건물을 짓듯이 만들어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원체 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건물 짓다니까 이런 산업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로 회사를 가동해 가지고 차를 빼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더 빨리 빼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어지간한 가전제품 빨리 빼낼 수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저 큰 배, 상선 배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산이 불가능한 이게 물건이에요. 건조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배 한 채 건조하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회생이 되면 쉽게 말하면 배를 건조하려는 그런 그 세계로부터 그 주문 오다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요, 이런. 이 회사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좀 약간 보수적이고, 원래 이 중공업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뭐다 이제 다시 매출로 지금 매출이 약 20조 원 정도 되는데 매출 설명했나 내가요? 다시 설명할까요? 빠르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천억, 14조, 천억 맞나요? 14조 2,900, 이게 약 14조 3천억, 14조 3천억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 2018년도에는 27억 2천억, 자, 2019년도에는 26억 6천억, 그리고 2020년에 이제 20억 밑으로 떨어지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이제 돌아서죠.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7%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네, EPS가 한 주당 12,383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면 매출이 좀 올라갔다가 또 다시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우리는 이 회사 영업이익률과 매출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7%잖아요. 자,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7%. 자, 현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과거에는 어땠냐? 자, 보십시오. 영업이익률이 5.90, 3.18, 2.51. 여기서 영업이익금으로 할게요. 영업이익금이 8,430억 원, 2017년. 2018년에 8,61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2019년에 6,66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918억 원을 마이너스 적자를 냈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시나요? 자, 2017년에서 19년도 꾸준히 흑자를 내려다가 2020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럼 2020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에 따라서 당연히 BPS 값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요. 이만큼 적자를 냈으니까요. 그럼 이 회사는 내년에도 적자를 낼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황으로 봐서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회사임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겨울이 뭐 천년 만년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겨울은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지나가게 됩니다. 아니 뭐 빙하기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말도 맞습니다. 빙하기가 있습니다. 이제 빙하기로 가면 이제 참 이제 거의 모든 산업이 다 죽습니다. 그때는 초토화가 자본주의 자체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때는 네, 빙하기가 한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제 쉽게 지방을 아무리 많이 축적한 곰도 겨울잠에 들어가면 거기서 천년만년은 살 수 없잖아요. 곰이 거기서 그럼 빙하기가 오면 걔도 죽어요. 나중에는. 자, 우리는 그 빙하기도 어떻게 대처할지를 나중에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빙하기가 오면 모든 자본주의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다 망해요. 그냥 다 죽어요. 그냥.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고 다 죽어야 하나? 얘도 뭐 다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못 막아내요. 뭐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근데 현대인들이 이제 그거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끌어내냐의 그 의견에 따르지. 뭐 대통령이나 뭐 뭐 큰 기업의 뭐 예를 들면 이건 회장이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사람들이 아무리 발부동 떼어도 안 돼요. 왜 여기 지구에 있는 인간들 의식 수준이 거의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좀 거지 같아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빙하기가 와도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근데 의식 수준이 원체 낮으면 빙하기가 오면 다 죽어요. 그냥 너도 나도 다 뒤져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빙하기를 버티길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 각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3,000% 겁나게 많이 빠져버렸네요. 영업이익이 이렇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과 매출로 우리는 그 흐름을 봐서 네, 그 우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제가 대부분 영업 잘 모르시는 분 영업이익률을 마진율을 보시는 게 나아요. 영업이익이 어차피 매출 대비 이거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금도 봐야 하는데
영업이익금, 뭐 영업이익률 이걸 왔다 갔다 해서 보잖아요. 영업이익금, 매출액과 영업이익금을 보잖아요. 헷갈려요. 잘 수치가 바로 안 뜨는데 이익률로 보잖아요. 영업이익률로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 마진을 남기고 있는지,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는 이게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이제 마진율이 박해지면 그 회사가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도산의 길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딱 봐도 마진율이 좀 박하죠. 5.9%, 3.1%, 2.5%. 2020년은 오히려 0.47%의 적자를 내요. 마진율이 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로 갑니다. 영업이익금으로 이걸 판단하게 되면 마진을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게 바로 딱 눈에 잡혀버려요. 아, 이거 매출의 약 5.9%를 얘네들이 마진 남겼구나. 아, 매출의 약 3%를 약 3.16%를 마진을 남겼구나. 매출의 약 매출의 약 2.5%를 마진을 남겼구나. 0.47%를 적자를 냈구나. 이거를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건 영업비밀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건데 하다못해 이게 증권맨들도 이런 걸 다 그냥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 이거에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 역으로 역발상처럼 생각하면 이거에 따라 안 움직이면 이런 저평가되는 아무도 이걸 알아보지 않고 굉장히 저평가될 때 우리한테는 이게 큰 기회로 다가오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회사를 우리가 이제 매입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판단이 서게 되죠. 자, 이 회사 때는 외인율이 외인 소진율이라고 이게 17.09%, 약 17%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외국인들이 잘 투자를 안 해요. 왜? 똑같습니다. 그나마 다른 조선회사보다 좀 높은 편이네요. 왜냐면 그래도 이게 재정 상태가 지금 보니까 아까 딱 봐도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정적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조선 업체에 비해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보유율이. 그래서 약 17.09%, 17%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다른 조선소하고 틀리게 꾸준히 배당을 했어요. 자, 2017년도는 배당을 안 했는데, 아이고, 또 해킹 들어가네. 자, 2017년대는 배당금이 없었어요. 왜 그러지? 원래 이게 나와야 하는데? 왜 그냐, 이거? 또 해킹 들어왔네, 이거. 매일만 해킹 들어가, 이거. 이거 원래 이게 나와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안 나오네. 자, 이게 배당금이 2017년은 빵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2018년도에 1년 이거 또 안 되네. 이거 해킹 문제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2018년대는 한 주당 18,500원을 배당을 합니다. 2019년에는 한 주당 18,500원을 배당합니다. 2020년에는 18,000원을 배당합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이 많고 현금이 많기 때문에 배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2020년에도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안정적이에요. 왜? 회사에 현금을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도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적자를 나면 배당을 엄두를 못 내요.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현금을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배당 환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배당금이 이게 그 시가 대비 꾸준한 배당금이 나오면 괜히 이게 아무래도 장기 투자라는 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면
뭐 2, 3년 후에 한 2배 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기 다른 데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팍팍팍팍 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막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하다가 한 10 몇 년 지나니까 옛날보다 한 저기 10배가 올랐네. 공이 하나 더 붙었네, 시세가에. 이제 이렇게 돼, 10 몇 년 후에.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그래요. 한 10 몇 년 되니까, 일단 오르는지 모르고 잊어먹고 있어. 10 몇 년 뒤에 딱 보니까, 옛날보다 내가 산 금액보다 공이 하나 더 붙었네. 10배가 더 올랐네.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원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생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1년 안에 뭐 몇 배 오른, 막 2배, 1년 안에 막 2배, 3배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다른 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깡통 차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주식하는 사람을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다 깡통을 차요. 제가 현재까지 데이터 통계를 내봤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가 아니라 1000에 9,999명은 다 깡통을 차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겁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배당금이 매해마다 3년 동안 18,500원을 줬어요. 그럼 이 회사는 내년에도 18,500원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안정적인 회사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에 지금 현재 대비 배당금이 18,500원입니다. 그럼 현재 시세가가 31만 3,500원입니다. 그 다음은 배당 수익률이 5.9%, 약 6%입니다. 1년에 약 6%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독과점 회사로서 성장이 더 가능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 31만 3,500원. 31만에 3,500원에 배당금이 18,500원이 약 배당 수익률이 6%.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31만 3,500원에 사시면 배당금이 나와요. 배당금이 언제나 배당금이 아마 측정하는 게 회사마다 틀린가? 하여튼 그게 연 말에 그 일정한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끝나고 다음 개장 열 때 그때쯤에 사놓으면 아마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배당락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배당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셨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요. 근데 은행에다가 맡기잖아요. 은행에다 맡기면 연 금리가 1%도 요즘 안 되죠. 정기예금 해봤자 뭐 1%, 1.2% 많이 줘야? 초장기로 이거 써야 1.2%나 챙겨주거나 제1금융 기준으로 해서요. 아마 그럴 겁니다. 1% 왔다가리 갔다리 해요. 예금을 넣어봤자. 근데 이런 회사에다가 하면 6%나 주네. 6배나 주네. 월세로 해가지고 6%가 나오는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이 회사 망하면 내 원금 다 원금 날라갑니다. 그래서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굴 하나로 선택해야지 여기다 몰빵하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위 초년병인데 이 은행에다 넣어봤자 1억을 모았어.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은행에다 넣어봤자 이거 뭐 부동산 값이 뭐 1억 모았는데 이거를 뭐 사지도 못하고 에레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런 비슷한 회사는 약간 분산을 한 약 3개에서 5개 정도를 분산하는 것처럼 추천을 드려요. 3개 정도. 너무 많이 분산하면 자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주식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요. 분석하는 게. 보통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저는 개인 투자는 이렇게 딱 적당하다고 봐요. 그 중에 이 한 종목을 선택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1억을 있는데 그러면 1억 중에 한 3,330만 원을 갖다가 3분의 1이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3,330만 원을 여기다 딱 넣어요. 약간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3억이 있어요. 계산하기 쉽게. 내가 지금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 됐고 여기 집값이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집을 팔고 은행 이자를 제하고 딱 하니까 순수하게 떨어지는 금액이 한 3억 원이 딱 손에 딱 쥐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요즘 좀 이게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그냥 팔고 이제 저기 빚 빼고 뭐든가 아파트 값이 3억 원이 딱 손에 잡혀요. 그럼 3억 원이 손에 잡혔어요. 40대 중반의 중년의 남성의 기준으로 봤으면. 그러면 이분이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야 하나? 월세로 들어가야 하나? 근데 제가 봤는데 일단 만약에 뭐 상황에 따라서 전세로 3억 원짜리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중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이게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판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가지고 뭐 저기 경기도권에 이게 약간 저기 부채를 져 가지고 좀 이게 집을 하나 살 수도 있고요. 경기도권은 빠져나면 약간 저기 부채를 지고 하면 저기 아주 좋은 목 좋은 데는 아니더라도 살 수가 있어요, 집을.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으로 약간 빠져나가면. 아, 그리고 이게 저기 하여튼 저기 만약에 1억 원은 제 부동산 저기 뭐 전세금이 될 수 있고 내 사는 집이 있고 1억 원은 전세금이라 듣고 그리고 1억 원은 요런 저기 주식을 하나 사놨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나중에 노후에 뽀따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따뜻하지 않을까요? 노후에 은행에다 1억 원 넣어봤자 1년에 이자가 100만 원도 안 나와요. 1년에. 거기서 세금도 떼가요. 그럼 1년에 100만 원도 안 돼요. 이자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틀리게 올라가는데 이자는 100만 원도 안 나와요. 1억을 넣어봤자. 그럼 이 회사에다 넣으면 어떻게냐? 이런 저평가 됐다고 미래의 가치 주가가 올라갈 거로 이게 판단이 되고 배당금은 현재 시점으로 약 6%를 줘요. 1억을 투자하면 600만 원에 저기 저기 그 월세 소득이 월세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자 소득, 불로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약 600만 원 정도에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게 600만 원 1억인데 겨우 600만 원? 이제 이런 말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은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두세 달 만에 막 두 배, 세 배 하던데 아유 씨, 뭐 1년 해가지고 배당 6% 600만 원 뭐 어디 누구 콧구멍에다 붙이냐고 그건.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안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미래적인 밝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은행 이자로 넣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계시겠다. 우와 6%? 6%면 요즘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아파트 담보로 해가 신용까지 해가지고 오면 내가 이자가 겁나게 신용도가 좋아서 한 2.4%도 나는 이자가 되는 이자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럼 1억 원을 2.4% 이자로 이게 뭐냐 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6% 해도 예대 마진이 되고 배당금이 내년도 6% 나와도 산술적으로 3점 몇 프로에 이게 그냥 땅 짓고 해준 거 아니냐 이제 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전문가들은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좋게 말해서 레버리지고요. 요즘 나쁘게 말하면 이제 비투라고 이제 비투자. 저도 비투자를 해봤는데 비투자를 하잖아요. 멘탈이 그냥 흔들려 사람이.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이게 멘탈이 바로 흔들려요. 저도 빚투자는 되도록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걸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빚투자를 하게 되면 인간의 그 멘탈이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근데 자기의 순수한 그냥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견뎌내요. 근데 빚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고스란히 나의 손해보면 나의 빚으로 떨어지면 그 공포 때문에 저는 이걸 한 10년에서 최소한 10년, 20년을 저는 이게 보고 투자를 권하고 있어요. 근데 빚으로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멘탈이 견뎌내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뭐 레버리지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레버리지고 나쁘게 말하면 빚투자입니다. 빚투. 네, 그렇게 생각해서 뭐 투자하신다면 제가 뭐 말릴 의향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좀 안정적인 선에서 이게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게 영업이익에 보고 외인 수지력 배당금 다 끝났네요. 자, 이런 지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 회사는 유가 시장에서 쫓겨났다가 상장 폐지됐다가
지금 사실 재상장한 지가 2017년도에 상장한 지 재상장한 지가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차트가 요거밖에 안 보입니다. 3년치가 지금 꾸준히 떨어졌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하는데 낚시 이게 낚는 법을 저는 이게 가르쳐 드린 것 뿐이지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살지 아니면 사지 않을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고지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현대중공업 지주 회사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했습니다. 네, 길고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또 해킹 들어오네요.